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은 제9차시 건축시공 현장실무 제9차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구조체 공사 중에서 콘크리트 구조체를 알아봤습니다. 자, 콘크리트 구조체는 이와 같이 현재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식으로 슬라브를 깔고 슬라브 거푸집을 설치 중인 사진인데, 또 외부에 외벽 거푸집을 붙이고 나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됩니다. 콘크리트는 생콘크리트 측압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는데, 생콘크리트라는 것은 굳지 않는 콘크리트, 그러니까 네미콘에서 쏟아부어서 반죽이 되어 있는 콘크리트를 우리는 생콘크리트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측압에 영향을 주는 거, 쉽게 말해서 옹벽이라든가 이런 곳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잠깐 칠판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옹벽 거푸집이 이와 같이 옹벽 거푸집이 설치되고 슬라브가 설치가 되고, 자, 우리가 슬라브에 각재가 이렇게 설치가 되겠죠. 자, 요거는 장선이고, 그 다음에 밑에 또 각재가 설치가 되는 거는 멍해고, 그 다음에 동바리가 이와 같이 설치가 됩니다. 동바리. 자,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이렇게 쏟아부으면 사방 돌아가면서 회전을 시켜가면서 양쪽에 벽부터 먼저 채웁니다. 벽이 다 네 방향의 벽이 콘크리트를 채우고 나서 바닥에 콘크리트를 채우게 되는데, 자, 콘크리트, 우리 생콘크리트, 일루베는 2.4톤이라고 했어요. 무게가 2.4톤이다. 자, 이렇게 묽은 콘크리트를 채우게 되면 중량에 의해서 옆으로 미는 측압이 작용하게 돼요. 이 거푸집이 측압에 견디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면 거푸집이 터져버리겠죠. 더군다나 옛날에 손으로 비비는 콘크리트와 달리 네미콘 콘크리트는 자갈도 더 잘고, 또 이 슬럼프 값을 맞추다 보니까 이 물하고 반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터져도 네미콘 한 차가 싹 다 빠집니다. 이 하단부에 어디 벌어져서 터지게 되면 상단에 채워놨던 콘크리트까지 다 빠져나가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옹벽의 벽체가 완전히 터져버리면 슬라브가 내려앉을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곳에 측압이 영향받냐? 타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여기서 콘크리트 붓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급기하게 채워지니까 압력이 작용하고 측압이 커지고, 그 다음에 컨시스턴시, 이거는 반죽질기를 얘기합니다. 반죽질기. 슬럼프 값이 클수록, 그러니까 물이 많이 들어가서 반죽이 묽으면 묽을수록 옆으로 미는 측압이 커진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비중. 자, 우리가 일반 보통 포틀랜드 콘크리트는 생콘크리트 1루베가 2.4톤이다.
자, 이 건축에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 일루베라는 거는 부피로 1m 또 1m 높이가 1m일 때 양이 1루베라 그러죠. 1세제곱미터 또는 1입방미터. 보통 포틀랜드 콘크리트는 생콘크리트가 1루베 2.4톤인데 콘크리트 비중이 큰 중용열 콘크리트는 1루베가 2.5톤입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무게가 무거운 콘크리트일수록 추갑은 커진다. 그 중용열 콘크리트는 어떤 데 쓰느냐? 방사선 차폐용으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실 칸막이다. 또는 방사능 취급소에 있던 그 칸막이 됐던. 제가 그 군생활을 국군 활성망 실험소에서 했는데 우리는 그 활성망이라 하면 방사능, 화학, 생물 그러니까 핵전쟁, 가스전쟁, 세균전쟁 이런 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방사능 원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사능 원체는 방사능이 나오죠. 그와 같은 실험실의 어떤 칸막이벽 이런 것들은 중용열 콘크리트로 하는 거죠. 그래서 비중이 큰 거, 그러니까 무게가 무거운 콘크리트일수록 추갑은 커지고 시멘트량, 그러니까 빈배합보다 부배합일수록 크다. 자, 우리 여기서 빈배합은 뭐고 부배합은 뭐고 이렇게 나오는데 빈배합은 시멘트가 적게 들어가고 골재가 많이 들어간 콘크리트를 얘기하고 부배합은 시멘트가 많이 들어간 거. 그러니까 단위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 있는 콘크리트를 우리가 부배합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장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시멘트하고 모래를 1대3의 비율로 하는데 1대1의 비율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방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1대1은 시멘트가 훨씬 많이 들어가고 1대3은 시멘트가 적게 들어갔겠죠. 그래서 빈배합보다 부배합일수록 시멘트가 많이 들어간 콘크리트일수록 추갑은 커진다. 온도가 낮을수록 추갑은 커진다. 그러니까 바깥에 기온이 낮으면 추갑이 커진다. 왜 그러냐? 이게 빨리 굳질 안 하죠. 수분 증발이 안 돼요. 그러면 수분이 그대로 유지가 계속되면서 추갑은 커진다. 기온이 현재 지금처럼 30도가 이래 넘는다? 그러면 부어 넣는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수분은 증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온도가 높으면 추갑은 낮아진다. 그 다음에 시멘트 종류. 시멘트 굳는 시간, 응결 시간이 빠를수록 추갑은 적다. 그러니까 부어 놓으면서 빨리빨리 굳어버리면 실제로 그 추갑은 적어지는 거죠. 자, 빨리 굳는 시멘트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는 우리가 네미콘 조문할 때 불러주는 그 콘크리트 설계 강도가 28일 굳었을 때 강도. 그러니까 만곡 강도라 그러죠. 재령 28일 강도를 얘기하는데 터널에 사용하는 조각 포틀랜드 시멘트로 비빈 거는 28일 강도를 일주일 이내 발현이 된다. 그러면 해수에 접하는 부분에 알루미늄 시멘트를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보통 포틀랜드 28일 강도를 24시간 만에 단 하루 만에 그 강도를 발현시켜 버린다. 그럼 굉장히 속도가 빠르면 추갑은 더 적게 작용하는 거죠. 부어 놓는 순간에도 계속 굳으니까. 그 다음에 거푸집 수평 단면이 클수록 추갑이 크다. 자, 이 부어 넣는 옹벽에 부어 넣는 이 면적이 크면 클수록 콘크리트 양이 많이 들어가니까 콘크리트 그 일루베가 2.4톤이라는 그 중에서 일부는 물론 바닥에 쌓일 거고 나머지는 흘러내리는 힘이 있으니까
측압은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타설 높이가 높을수록, 자, 이게 벽이 좁더라도 옹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차곡차곡 쌓여지니까 옆으로 그 묽은 콘크리트가 쌓이면은 자연적으로 옆으로 밀어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측압이 커진다. 그 다음에 거푸집의 강성이 클수록, 자, 거푸집이 우리 합판 거푸집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를 부어 놓으면 양쪽이 벌어지지 말라고 철선으로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철선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살짝 늘어나는 게 있어요. 측압을 받으면. 그래서 거푸집이 강성이 적죠. 그러면 살짝 늘어나는 만큼 측압은 적어지는데, 전혀 유동성 없이 딱 조여서 볼트라든가 이런 걸 채워서 딱 해놨을 땐 측압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해외 현장에서 제가 있었던 일인데, 이 볼트를 채워서 합판 거푸집을 해서 볼트를 채웠는데 볼트가 끊어지는 경우도 생기더라. 그리고 거푸집의 강성이 클수록 측압은 커진다. 그다음 철근 양이 많을수록, 옹벽에 철근이 굉장히 많이 들었으면 자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근에 걸려서 옆으로 밀어내는 측압은 작아지죠. 그래서 철근 양이 많을수록 받는 측압은 적어진다. 자, 온도가 높을수록, 응결이 빠를수록, 누수성이 클수록, 철근 양이 많을수록 측압은 작아지고, 거푸집은 반드시 측압 및 수직 하중을 감안하여 설치한다. 수직 하중이란 현재 이 바닥 슬라브가 철근이 이렇게 깔려 있고, 여기 보면은 스페이스를 그어서 피복 두께를 유지시켜 놨고, 설비 배관이 들어갈 자리 슬리브를 박아 놨어요. 자, 이와 같이 슬라브를 깔아 놓고 철근을 치게 콘크리트를 치게 되죠. 자, 콘크리트를 치게 되는데, 이 바닥 철근이 완료된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바닥 철근이 완료되었는데, 자, 같이 여기 있는 슬라브에 붙는 콘크리트가 두께가 두꺼우면은 물량이 많죠. 양이 많을수록 측압은 커지는 거예요. 측압은 커진다. 수직 하중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콘크리트 두께가 200mm 미만은 동바리 간격을 150 미만으로 하고, 또 300mm 미만은 800mm 이내로 동바리 간격을 세보라 했는데, 그게 바로 수직 하중을 고려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수직 하중은 우리가 거푸집을 설치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들을 누가 그러면 하느냐? 목수팀장이 하죠. 자, 우리나라는 건축 기술자들이 구분이 좀 잘못되어 있죠. 건축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그러니까 건축 목공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방수기능사, 이런 기능사들이 있고, 그 위에는 건축산업기사, 건축기사가 있는데, 건축산업기사나 저 건축기사는 기술자라고 합니다. 이 기술자들은 기능적인 일을 실제로 안 배워요. 물량 산출을 한다든가, 도면을 보고 적산을 한다든가, 건축 시공 계획을 세운다든가, 공정표를 만든다든가, 이와 같은 내용들만 배우는 거예요. 실제로 일은 안 배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능 인력이 작업하는 것을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을까요? 기능 인력이 한번 하는 대로 저게 맞는가 보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거지, 저 방법이 부실공사다, 잘못됐다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자기 손으로 할 줄 몰라도 미장이면 미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 도장이면 도장을 바탕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바탕 처리한 다음에는 프라이머를 어떻게 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장은 2회 도장을 해야 될 것인가 3회 도장을 해야 될 것인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으려면 순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학교에서 졸업한 기사들이 현장에 가면 근로자들에게 대우를 못 받는 것이 자기들이 하는 거를 전혀 모른다. 그럼 저게 뭘 아느냐. 그럼 말도 안 듣는다. 뭐 강하게 뭘 지시를 하면 싸움이 난다. 또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알 수도 없다. 이 교육 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죠, 현실적으로. 또 그들을 가르치는 그 교수들, 저도 우리나라 건축학 교수들을 약 90% 이상은 압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국가 NC에서 심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압니다. 그러면 그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해보면은 실제로 시공 부분은 전혀 모르죠. 그런데 그 사람들 자격증은 건축시공기술사나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산업인력공단 그 응시 자격에 경력 기준이 있는데 그 경력 기준은 학원의 강사나 대학교 조교수나 모두가 다 실무 경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이 없어도 건축 시공 분야의 강사나 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시공 경력으로 80% 인정이 됩니다. 응시 자격에는 100%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조교수를 하다가 정교수가 됐다. 현장은 전혀 구경을 한 적이 없다. 사실은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가르칠 수가 없죠. 모르니까. 무슨 네트워크 공정표를 딴다든가 이런 부분은 잘하겠죠.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이와 같이 철근 배군이 완료되고 나서 타설을 할 때 이제는 수직 화중을 갖다가 받도록 그 부집을 누가 하느냐, 건축 목공 반장이 계산을 해서 통발이 간격이라든가 멍에 간격이라든가 결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산업기사나 기사 같은 기술자는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점검을 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걸 모르니까 점검만 눈으로 봐서 서포트 섰는 거 흔들어 보고 안 흔들리면 됐다. 근데 간격이 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도 모른다. 우리 또 수평 연결자 후리도면만 설치되어 있지 가세가 설치가 안 돼 있다. 후리도면만 많이 설치되어 있으면 이게 잘 된 줄 안다. 그러다 보면 콘크리트 탓을 하다 보면 붕괴 사고가 좌골돼서 일어나는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실제로는 인명피해도 일어납니다. 제가 경북 그 상주 중동면 쪽에 배수펌프장, 낙동강변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때 또 같은 기간에 대구 동촌에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했어요. 그게 아마 태풍 셀마가 올라오던 해인데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도 똑같고, 그러니까 층고의 높이가 한 층의 높이가 약 13m 정도 되고, 이제 위에 크레인 빔, 크레인 호이스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보가 이렇게 걸리고 슬라브가 앉아요. 굉장히 높은 구조물이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V6라든가 서포트 제일 긴 걸 세워도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서포트를 한 층을 한 단을 세우고 서포트 위에다가 멍에를 다 각재로 걸고 각재 위에 다시 서포트를 세우고 수평 연결제를 하는데, 저도 사실은 건물이 너무 높고 또 중간에 어떤 슬라브나 이런 게 없고 한 층이 너무 높고 하니까 굉장히 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동촌 배수 펌프장은 어떻게 하는가 제가 가봤더니만, 가체는 없고 수평 연결제가 밑에 단 스포드에 3단 정도로 후리도매가 쳐져 있고 네 방향으로, 그 다음에 각재를 깔고 그 위에 다시 동바리를 세웠는데 거기도 한 3단 정도가 돼 있고 전체가 6단 정도의 수평 연결체가 쫙 설치가 돼 있더라고. 그걸 보고 우리 현장에 가서 거푸집을 설치하는 목수들을 불러놓고 내가 동촌을 갔다 왔다. 수평 연결체가 밑에 3단 위에 3단 돼 있는데 우리는 밑에 한 단 위에 한 단 중간 부분에만 쳐라. 그 대신에 네 방향으로 X자로 45도 방향으로 가체를 전부 다 쳐라. 이렇게 해서 거푸집을 완성을 했고, 저희 현장보다 동촌 현장이 이틀 빨리 콘크리트를 타설을 했는데 붕괴 사고가 일어나서 6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그 사고를 뉴스를 접하고 이틀 후에 우리 현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데, 저도 겁이 나서 현장을 지켜볼 수 없어서 우리 책임자한테 맡겨놓고 좀 비겁하다고 할지는 모르나 밖에 나가서 술을 먹고 있었어요. 마음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데 오후 3시쯤 되니까 현장 책임자가 전화가 와서, 사장님 콘크리트 타설 다 했습니다. 야, 그러면 기울기라든가 이 배수펌프장은 기계 장비들을 움직여야 하고 하기 때문에 기울기라든가 수평이 안 맞으면 큰일 납니다. 기울기라든가 기둥의 간격이라든가 해봐라. 이 배부른 게 있는가 어떤 게 있는가 확인을 해라. 정확합니다. 이미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바로 현장으로 들어왔어요. 바로 우리 현장은 똑같은 구조에다가 똑같은 양의 공사인데 자굴이 안 된 거는 바로 가체 설치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자굴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콘크리트 구조체 그 슬라브 타설은 콘크리트 낙하 거리는 1m 이하로 하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바닥에 그 네미콘 그 펌프카 자바라를 바닥에 그냥 붙여갖고 하면 돼요. 뭐 1m 이하가 아니라 바닥에 붙이는 게 제일 좋다. 1m쯤에서 펑펑 솟아 콘크리트가 떨어지면은 그 충격으로 인해서 슬라브도 흔들리고 동바리도 흔들릴 수 있고 수직 하중도 300 이상 더 받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수직으로 타설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이어붙기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하는 경우에 다음에 따른다. 슬라브의 이어붙기 위치는 슬라브 스팬의 2분의 1 주항부에서 수직으로 한다. 이건 앞에서 설명을 했죠. 또 이어붙기 시간은 외기 온도 25도씨 이상일 때는 2시간, 25도씨 미만일 때는 2.5시간 이내로 하고, 타설 장비는 보통 콘크리트 펌프카 중용으로 많이 한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대용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다짐을 해야 되는데, 바로 바이브레터를 대갖고 이 진동을 줘서 다짐을 하죠. 그런데 이 옛날에는 곰보트를 해갖고 해서 막대기로 갖고 그냥 수식이 돼 있는데, 이 다짐이 안 되면 콘크리트 속에 빈 공간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 나중에 누수의 원인도 되고 이게 콘크리트 응력도 약해지고 모든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콘크리트 다짐을 제대로 하면 콘크리트 자체가 다 방수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바이브레타 그 다진봉을 60cm 간격으로 40에서 50초간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넣어서. 근데 다진봉을 찔러 넣을 때는 신속하게 딱 찔러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뭐 한 30초나 이렇게 다지고 빼낼 때는 7, 8초간 천천히 빼면서 콘크리트에서 다져지면서 기포가 생깁니다. 기포, 공기방울이 생기는데 기포가 다진봉과 함께 따라 올라오도록 천천히 빼낸다. 그 다음에 다진봉을 작업자들이 힘이 들다 보면 콘크리트가 잘 흘러 들어가라고 거푸집에서 이렇게 대놓고 거푸집을 울리고 있어요. 그냥 써가 있어요. 이걸 놓고. 자, 다진봉이 거푸집에 닿지 않도록 한다. 거푸집에 닿으면 거푸집에 물방울이 발생해서 거푸집을 이렇게 떼고 나면 거푸집에 그 물방울 자국, 그러니까 물곰보라고 합니다. 이 물방울 자국이 다 생긴다. 콘크리트로 마감이 되고 더 이상의 어떤 마감이 없는 구조물은 이 물방울 자국 생기면 난리 납니다.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견출이라고 해서 시멘트 풀칠을 입힌데 그거 얼마 안 가면 떨어집니다. 해외에서 같으면 이거 철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진봉을 또 콘크리트만 잘 흘러가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철근에서 갖다가 대놓고 드르르 떨고 있어요. 그러면 콘크리트는 잘 이렇게 흘러 들어가요. 자, 철근에 닿으면 철근 표면에 물방울이 생겨서 콘크리트하고 철근의 부착력이 또 떨어져요. 그럼 철근도 없고 거푸집하고 이런 사이사이 공간에다가 다진봉으로 다져야 된다. 자, 콘크리트 다짐을 게을리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여기에 보면은 콘크리트가 안 들어가고 이 빈 공간이 생겨서 철근이 보이고, 여기는 이쪽의 기둥은 역콩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그 PVC 선음통이 있는 옆부분은 철근이 보이는 부분도 있고, 이게 뭐 콘크리트라고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생겨버린다. 다짐을 게을리하면. 그러면 현장에서 공사업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걸 시멘트를 떼우면 더 단단해진다. 그거. 시멘트는 1대3으로 몰타를 비볐을 때 콘크리트만큼 수밀성이 없고 강도도 나오지 않고 시멘트를 떼운 부분으로 습기가 들어가서 철근은 삭게 된다. 해외에서 같으면 이 모양이나 무조건 철거해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그 어떤 주인이, 건물 주인이 업자가 이렇게 해놓고 시멘트를 떼워도 된다 근데 떼우면 되느냐 하고 네이버 지식 사이트에 저한테 1대1로 쪽지로 질문한 겁니다. 자, 위에 사진은 콘크리트 다짐을 게을리하면 발생한 것으로 철거 대상이죠. 이와 같이 시공하고도 공사업자들은 시멘트 몰탈로 메꾸면 된다고 한다. 시멘트 몰탈은 레미콘 콘크리트와 같은 강도가 나오지 않으며 수밀성이 떨어져 습기로 인한 철근 부식의 원인이 되며 내진 성능은 없어진다. 설계만 내진 설계한다고 건축물이 내진 성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일을 해야 된다. 뭐 이게 해외 현장 같으면 이 정도 돼버리면 이거는 뭐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철거해야죠. 이건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국내에서만 이게 넘어가요. 그 건물 주인들이, 업자들이 이거 뭐 시멘트 몰탈로 떼우면 이거 안 떼운 것보다 더 단단하다 하면 그걸 믿고 넘어가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압축 강도 210으로 나오도록 시멘트 그 미장 몰탈 거는 비비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이 콘크리트 쳐놓은 것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수밀성이 물이 안 새도록 이렇게 몰탈로 비벼지질 않습니다. 방수에 이거 섞어도 안 돼요. 이 부분. 그래서 이와 같은 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집주인이나 관리자가 알고 있어야 관리 감독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9차시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콘크리트 양생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